인생에는 오만과 면책특권 위에 세운 세상이 단 한 문장으로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다. 한 고참 부사관에게 그 순간은 낡은 군 사무실에서 찾아왔다. 그는 의자에 기대앉아 자신의 범죄를 조사하러 온 여성을 비웃었다. 그는 60대 초반이다. 평생을 군에서 복무했다. 계급과 시간이 자신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믿는다. 감찰관이 방에 들어왔을 때 그는 일어서지도 않았다. 여자가 감찰이면 뭘 할 수 있냐? 그는 경멸하며 말했다.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시스템이 항상 그를 보호해 왔듯이 이번에도 그를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맞은편에 앉은 여성은 권위를 갖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었다. 칠령 7특수임 무대에서 보낸 13년은 그녀에게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쳤다. 인내심을 가르쳤다.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다. 차분한 한 문장으로 그녀는 그의 연극을 끝냈다. 명령이 내려졌다. 헌병대가 방에 들어섰다. 그들이 그를 복도로 끌고 갈 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평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길 거부했던 남자, 젊은 여군의 울음을 무시했던 남자, 아내를 모욕했던 남자, 권력이 권리를 의미한다고 생각했던 남자. 이제 그는 통제할 수 없이 울고 있었다. 유치실에서 기억들이 밀려왔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모든 순간들. 하지만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책임이 마침내 도래했을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조용한 한 명령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늙은 군인이 진정한 힘은 계급이 아니라 정의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날에 대한 이야기다. 사람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양심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까? 강민호 부사관의 이야기는 1985년 봄 서울에서 남쪽으로 200km 떨어진 작은 주둔지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그는 22살이었고 눈은 야망으로 빛나고 있었으며 마음은 이상주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처음 군복을 입었을 때 거울을 보며 자랑스러워했던 모습을 그의 어머니는 아직도 기억한다. 엄마, 저는 이 나라를 지킬 거예요. 그는 그렇게 말했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진심이었다. 주둔지는 작았다. 구불구불한 언덕들 사이에 자리 잡은 곳으로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울려 퍼지고 겨울이면 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변경 사이로 휘몰아쳤다. 기지에는 약 500명의 군인이 주둔했고 대부분은 징집병들이었으며 소수의 직업군인들이 그들을 이끌었다. 강민호는 그 소수 중 한 명이 되기로 결심했었다. 그는 평범한 삶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의미 있는 무언가를 원했다. 1985년 가을, 그는 박수진을 만났다. 그녀는 주둔지에서 15km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들의 첫 만남은 시장에서였다. 그는 휴가 중이었고 어머니를 위해 채소를 사고 있었다. 그녀는 과일 가판대 앞에서 사과를 고르고 있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그는 웃었다. 그녀도 웃었다. 그렇게 간단했다. 6달 후 그들은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다. 가족, 몇몇 친구들, 기지의 동료들. 사진 속에서 그들은 젊고 행복해 보였다. 강민호는 군복을 입고 있었고 박수진은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그의 팔에 올려져 있었고 그녀의 미소는 진짜였다. 그는 그녀에게 약속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평생. 그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첫 10년은 좋았다. 강민호는 계급을 올라갔다. 하사에서 중사로, 중사에서 상사로. 그는 성실했다. 명령을 따랐고 부하들을 훈련시켰으며
상관들을 존경했다. 박수진은 그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들은 기지 근처에 작은 집을 샀다.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오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 사이의 침묵의 슬픔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서로에게 집중했다. 저녁 산책, 주말 여행, 조용한 저녁 식사. 하지만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말하기 어렵다. 아마도 그가 원사가 되었을 때였을 것이다. 갑자기 그는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더 많은 책임, 더 많은 존경. 그리고 그것과 함께 더 많은 거리. 그는 늦게까지 일하기 시작했다. 주말에도 기지에 있었다. 박수진이 걱정을 표현하면 그는 짜증을 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나는 책임이 있어요. 박수진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군인의 아내였다. 그녀는 희생이 일부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점차 그녀는 자신이 그리워하는 것이 그의 시간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 사람 자체를 그리워했다. 그녀와 결혼했던 젊은 남자. 웃었던, 꿈꿨던, 그녀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았던 남자. 이 새로운 버전의 강민호는 더 차갑고, 더 멀고, 더 오만했다. 2005년까지 그들의 결혼 생활은 껍데기였다. 그들은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다른 삶을 살았다. 그는 새벽에 떠나 밤늦게 돌아왔다. 그녀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정원을 돌보고 혼자 저녁을 먹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예의 바르게 말했다. 하지만 따뜻함은 사라졌다. 그녀가 그의 눈을 볼 때 그녀는 더 이상 그녀를 보는 남자를 보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중요성에 사로잡힌 남자를 보았다. 주둔지 자체는 수년에 걸쳐 변했다. 1990년대에 처음으로 여군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수였다. 행정 역할, 의료 인력. 2000년대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전투 역할조차도. 하지만 문화는 천천히 변했다. 기지의 많은 고참 남성들에게 여군들은 침입자였다. 존중받아야 할 동료가 아니라 용인되어야 할 존재였다. 강민호는 이러한 남성들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규정을 따랐다. 그는 여군들에게 노골적으로 무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미묘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회의에서 그들을 무시하는 방식, 그들의 우려를 일축하는 방식, 그들을 이름이 아닌 계급으로만 부르는 방식, 그리고 때때로 그들이 젊고 외롭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가 그들에게 접근하는 방식. 2008년 봄 이등병 이지원이 도착했다. 그녀는 22살이었다. 강민호가 처음 입대했을 때와 같은 나이. 그녀는 부산에서 왔고 큰 가족의 막내였다. 그녀의 부모는 자랑스러워했다. 그들의 딸이 군에서 복무하고 있었다. 그녀는 똑똑하고 성실하고 조용했다. 그녀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녀는 규칙을 따랐다. 그녀는 단지 잘하고 싶었다. 강민호는 그녀를 처음 본 날을 기억한다. 그녀는 신병 오리엔테이션에 있었고 그는 기본 프로토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앞줄에 앉아 주의 깊게 메모를 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이등병 이지원. 그녀는 일어섰다. 예, 부사관님.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존중스러웠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앉아. 그 후 몇 달 동안 그는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거리를 두는지, 그녀가 사무실에 얼마나 늦게까지 머물렀는지. 그는 자신에게 그가 단지 좋은 군인을 알아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다.
무언가 다른 것이 그의 마음에 형성되고 있었다. 무언가 어둡고 자격이 있고 위험한 것. 2018년 11월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이지원은 보고서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났다. 건물은 조용했다. 강민호는 그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이등병 이지원, 잠깐 들어와. 그녀는 주저했다. 무언가가, 본능적인 무언가가 그녀에게 경고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상관이었다.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그 방에서 일어난 일은 이지원의 인생을 변화시켰다. 그녀는 안 돼요 라고 말했다. 그는 듣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말했다. 그는 계속했다. 나중에 한참 후에 그는 자신에게 그녀가 원했다고 말했다. 그녀가 그를 격려했다고. 그녀가 이해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그가 자신에게 한 수백 가지 거짓말 중 하나였다. 이지원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몇 달 동안. 그녀는 수치심을 느꼈다. 두려웠다. 그녀가 말하면 누가 그녀를 믿을까? 그는 30년 경력의 원사였다. 그녀는 단지 이등병이었다. 시스템은 그를 보호할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알았다. 하지만 침묵의 무게가 그녀를 으스러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가 두려웠다. 그녀는 복도에서 그를 볼 때마다 얼어붙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라지기를 원했다. 2019년 3월,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것이 그녀를 죽이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앉아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것을 3번 다시 썼다. 매번 그녀는 울었다. 단어들이 페이지에 흐려졌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빚진 것이 있었다. 그녀가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그녀는 떨고 있었다. 중대장인 김대위가 그것을 받았다. 그는 그것을 읽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등병?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대위님. 그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로 보낼 것입니다. 보고서는 감찰부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윤세라 대위의 책상에 도착했다. 윤세라는 38살이었다. 그녀는 15년 동안 군에 복무했다. 7범7 특수임무대에서 14년, 감찰부에서 4년. 그녀는 자신의 경력 중 최고의 시간을 현장에서 보냈다. 위험한 임무, 적대 지역, 생사의 결정. 그것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녀에게 무언가를 가르쳤다. 진정한 용기는 전투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단순히 진실을 말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그녀가 이지원의 보고서를 읽었을 때 그녀는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그녀는 익숙함을 느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전에 본 적이 있었다. 너무 많이. 그리고 매번 그것은 같은 방식으로 끝났다. 침묵, 부정, 면책.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확실히 할 것이다. 그녀는 파일을 닫고 전화를 들었다. 그녀가 전화한 첫 번째 사람은 이지원이었다. 이등병 이지원, 저는 윤세라 대위입니다. 감찰부에서 왔습니다. 저는 당신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전화 반대편에서 이지원은 울었다. 그것은 안도의 울음이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를 믿었다. 이지원이 공식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는 용기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 그것은 절망이 필요했다. 그녀가 더 이상 침묵의 무게를 견딜 수 없다는 깨달음. 그녀가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녀를 죽일 것이라는 지식. 3월 초의 아침이었다. 이지원은 막사에서 깨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회색이었고 비가 올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옆 침대에서 자고 있는 룸메이트 최은영 일병을 보았다. 은영이는 좋은 친구였다. 그녀는 주에 깊게 듣고 조언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거기 있어 주었다. 은영아. 이지원은 속삭였다. 은영이는 눈을 떴다. 응? 나 말해야 할 것 같아. 은영이는 침대에 앉았다. 그녀는 이지원이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그들은 이것에 대해 수없이 이야기했었다. 밤늦게 속삭이는 목소리로 누군가 듣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확실해? 아니. 이지원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해야 해. 그가 부인할 거야. 너도 알잖아? 알아. 사람들이 너를 믿지 않을 수도 있어. 알아. 그는 연줄이 있어. 그는 30년 동안 여기 있었어. 알아. 이지원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거야, 은영아. 안쪽에서.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 은영이는 손을 뻗어 이지원의 손을 잡았다. 그런 말에 나는 너와 함께 있을게. 그날 오후 이지원은 중대 사무실로 걸어갔다. 그녀의 주머니에는 그녀가 쓴 고소장이 봉투에 담겨 있었다. 종이는 그녀의 땀으로 약간 축축했다. 그녀는 그것을 너무 세게 쥐고 있어서 모서리가 구겨졌다. 김철수 중대장은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40살이었고 좋은 장교였다. 공정하고 전문적이었다. 하지만 그조차도 시스템의 일부였다. 이지원은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다. 들어와 이등병. 그가 말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앉아. 이지원은 앉았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렸다. 중대장님, 저는 공식 고소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김대위는 펜을 내려놓았다. 무슨 종류의 고소? 성폭행입니다, 대위님. 방의 공기가 변했다. 김대위의 얼굴이 진지해졌다. 누가? 이지원은 숨을 들이쉬었다. 강민호 원사님입니다. 김대위는 눈을 감았다. 잠시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사실입니까? 예, 대위님. 언제? 지난해 11월입니다. 왜 그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그것은 모두가 묻는 질문이었다. 왜 기다렸나? 왜 즉시 말하지 않았나? 마치 트라우마가 일정에 따라 작동하는 것처럼. 마치 수치심과 두려움이 일정한 규칙을 따르는 것처럼. 저는 두려웠습니다, 대위님. 저는 아무도 저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대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류를 가져왔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써주십시오. 날짜, 시간, 위치, 일어난 일. 가능한 한 상세하게. 증인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대위님. 그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저희 둘만. 알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면 저는 그것을 상부에 보낼 것입니다. 감찰부가 인계받을 것입니다. 이해합니까? 예, 대위님. 이등병, 이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들. 그는 부인할 것입니다. 그것은 길고 어려울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이지원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예, 대위님. 저는 확실합니다. 그녀는 2시간 동안 썼다. 모든 세부 사항. 그가 그녀를 사무실로 어떻게 불렀는지, 문이 어떻게 닫혔는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녀가 어떻게 아니라고 말했는지, 그가 어떻게 계속했는지, 그 후 그녀가 어떻게 느꼈는지, 더럽고 부서지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녀가 끝냈을 때 그녀의 손은 경련을 일으켰다.
그녀는 종이를 봉투에 넣고 김대위에게 주었다. 감사합니다, 대위님. 용기를 내줘서 고맙습니다, 이등병. 저는 이것이 적절히 처리되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지원이 사무실을 떠날 때 그녀는 의심을 느꼈다. 시스템이 그녀를 보호해줄까? 아니면 그것이 늘 그래왔듯이 권력 있는 자를 보호할까? 고소장은 기지 지휘 체계를 따라 올라갔다. 중대장에서 대대장으로, 대대장에서 여단장으로, 그리고 마침내 감찰부로. 그것은 일주일이 걸렸다. 그 주 동안 이지원은 거의 자지 못했다. 그녀는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다. 그녀는 강민호를 복도에서 볼 때마다 고개를 돌렸다. 강민호는 고소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들었다. 그의 친구 중 한 명, 행정부의 하사관, 이 그에게 말해 주었다. 민호야, 들었어? 이등병, 이가 너에 대해 고소를 제기했대. 강민호는 웃었다. 실제로 웃었다. 뭐? 무슨 고소? 성폭행. 웃음이 죽었다. 말도 안 돼. 진심이야. 서류가 이미 올라갔어. 강민호는 테이블에 앉았다. 잠시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럼 걱정하지 마. 진실이 밝혀질 거야. 하지만 강민호는 걱정했다. 처음으로 그는 실제로 걱정했다. 30년 동안 그는 시스템이 자신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너무 오래 있었다. 너무 많은 연줄이 있었다. 너무 많은 친구들이 높은 곳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새로운 시대에 이 새로운 규칙들과 함께 그는 확신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집에 갔다. 박수진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손에 묻었다. 무슨 일이야? 그녀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호야, 나는 당신과 30년을 함께 살았어.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무슨 일이야? 그는 그녀를 보았다. 잠시 동안 그는 그녀에게 말하는 것을 고려했다. 하지만 그는 할 수 없었다. 직장 일이야. 복잡해.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책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았다. 오래전에 그녀는 그에게 손을 뻗는 것을 멈췄다. 감찰부에서 윤세라 대위는 파일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지원의 진술서, 지지서류, 타임라인. 그녀는 메모를 했다. 그녀는 질문 목록을 작성했다. 그녀는 이것이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강민호는 존경받는 원사였다. 그는 30년 동안 복무했다. 그는 깨끗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적어도 종이상으로는. 하지만 윤세라는 종이가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와 같은 케이스를 전에 본 적이 있었다. 완벽한 기록을 가진 남자들, 모두가 사랑하는 남자들, 그리고 뒤에서는 침묵, 위협, 학대. 그녀는 전화를 들어 이지원에게 전화했다. 이등병, 저는 윤세라 대위입니다. 저는 당신의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과 만나고 싶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만났다. 기지 밖의 조용한 카페에서. 윤세라는 민간인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이지원이 편안하게 느끼기를 원했다. 군복은 때때로 사람들이 다치게 만들었다. 이지원은 도착했을 때 긴장해 보였다. 그녀의 손은 컵 주위에서 떨렸다. 윤세라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긴장 풀어요, 이등병. 이것은 공식 신문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지원은 이야기했다. 1시간 동안. 그녀는 모든 것을 말했다. 윤세라는 듣고 메모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중단하지 않았다. 그녀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들었다.
이지원이 끝냈을 때 그녀는 울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대위님. 울어도 괜찮아요. 당신은 놀라운 일을 했어요. 전진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가 부인할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일부는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실이 밝혀지도록 할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하세요? 윤세라는 이지원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전에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등병. 더 이상. 이지원은 처음으로 몇 달 만에 희망을 느꼈다. 윤세라는 사무실로 돌아가 조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른 잠재적 피해자들과 인터뷰해야 했다. 패턴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강민호 자신과 인터뷰해야 했다. 그녀는 그녀의 상사인 박준영 중령에게 전화했다. 중령님, 저는 강민호 원사를 인터뷰해야 합니다. 전화 반대편에는 침묵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윤대위, 조심하십시오. 그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령님. 하지만 그것은 저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을 하십시오. 하지만 모든 것을 문서화하십시오. 모든 단계. 예, 중령님. 윤세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이었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정말로 보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가오는 전투에 있었다. 그녀는 강민호가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싸울 것이다. 그는 부인할 것이다. 그는 그의 연주를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727에서 13년은 그녀에게 인내심을 가르쳤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것은 그녀에게 언제 공격해야 하는지 가르쳤다. 그리고 그 시간이 곧 올 것이었다. 윤세라 대위의 이야기는 강민호의 이야기만큼이나 복잡했다. 그녀는 1987년에 태어났다. 서울의 중산층 가정에서. 그녀의 아버지는 교사였고 어머니는 간호사였다. 그들은 그녀에게 두 가지를 가르쳤다. 정직과 인내. 16살 때 윤세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군에 입대할 것이었다. 그녀의 부모는 놀랐다. 왜? 그녀의 어머니가 물었다. 너는 좋은 학생이야. 대학에 갈 수 있어. 저는 알아요, 엄마. 윤세라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것을 원해요. 저는 봉사하고 싶어요. 군대는 여자에게 쉽지 않아. 저는 알아요. 하지만 그것이 저를 멈추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2005년 18살에 그녀는 입대했다. 기본 훈련은 잔인했다.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녀는 유일한 여성은 아니었지만 소수였다. 훈련병 60명 중 5명이 여성이었다. 남자들, 일부는 그들을 존중했다. 일부는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윤세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녀를 밀어붙였을 때 그녀는 더 세게 밀어붙였다. 그들이 그녀가 실패하기를 기대했을 때 그녀는 성공했다. 그녀는 자신의 반에서 상위 10%로 졸업했다. 훈련 후 그녀는 특수부대에 지원했다. 7롱 7특수임무대, 가장 엘리트 부대, 가장 어려운 선발. 남자 100명 중 5명만이 통과했다. 여자들에게는 확률이 훨씬 더 나빴다. 선발은 3주 동안 지속되었다. 수면 박탈, 육체적 고문, 정신적 게임, 40명이 시작했다. 8명이 끝냈다. 윤세라는 그중 1명이었다. 그리고 유일한 여성이었다. 7렉 7에서의 3년은
그녀를 변화시켰다. 그녀는 어려운 임무를 보았다. 위험한 상황, 생사의 결정. 그녀는 사람들이 압박해서 무엇을 하는지 배웠다. 그녀는 용기가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그것은 두려울 때도 움직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다른 것을 배웠다. 시스템이 깨져 있다는 것을. 여성들에게 훈련 중에조차 차별이 있었다. 때로는 노골적이었다. 더 자주 미묘했다. 무시, 과소평가, 그들의 능력에 대한 의문. 윤세라는 그것을 참았다. 그녀는 싸우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이 그녀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좋아지기 위해. 그리고 그것은 작동했다. 10년까지 그녀는 존중받았다. 신뢰받았다. 동등하게 대우받았다. 하지만 2018년에 무언가가 일어났다. 임무 중이었다. 적대 지역. 그녀의 팀은 고가치 표적을 추출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매복, 총소리, 혼돈. 윤세라의 팀 리더가 부상당했다. 그녀가 지휘를 맡았다. 그녀는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었다. 모두 상처 하나 없이. 그것은 완벽한 실행이었다. 하지만 사후 보고에서 그녀의 결정이 의문시되었다. 고참 장교들에 의해. 너무 위험했다. 그들이 말했다. 더 신중했어야 했다. 윤세라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만약 남자가 같은 결정을 했다면 그는 영웅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대신 그녀는 신문받았다. 그것이 그녀가 떠나기로 결정한 때였다. 현장에서가 아니라. 그녀는 여전히 싸우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그녀는 감찰부에 지원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를 받아들였다. 4년 동안 윤세라는 23건의 케이스를 처리했다. 부패, 학대, 성희롱. 그녀는 그들 모두를 해결했다. 그녀는 그녀의 부서에서 가장 높은 성공률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케이스를 맡으면 그것은 해결되었다. 하지만 이지원의 케이스는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개인적이었다. 왜냐하면 윤세라는 이지원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믿어지지 않는 것, 무시되는 것. 시스템이 당신이 아닌 당신의 학대자를 보호한다는 것을 아는 것. 그녀는 이지원의 파일을 연구하는데 3일을 보냈다. 그녀는 모든 세부 사항을 읽었다. 타임라인, 위치, 증인 부재에. 그녀는 메모를 했다. 그녀는 질문을 적었다. 그녀는 전략을 세웠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다른 것을 했다. 그녀는 조용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기지의 다른 여군들과 이야기했다. 비공식적으로. 커피를 마시며 산책하며. 강민호 원사를 아세요? 그녀가 물었다. 대부분은 경직되었다. 그들의 얼굴이 다쳤다. 예, 대위님. 그는 존경받는 원사입니다. 하지만 윤세라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두려움, 불편함. 그녀는 더 밀어붙였다. 부드럽게. 혹시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 어땠나요? 일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는 그들이 주저했다. 그리고 그 주저함에서 윤세라는 진실을 보았다. 한 명의 상병, 정미라는 마침내 말했다. 그들은 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공원에 있었다. 대위님, 저는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너무 친절했어요. 너무 가까이 서 있었어요. 너무 오래 쳐다봤어요. 저는 항상 그와 함께 혼자 있는 것이 불편했어요. 그가 뭔가를 했나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말들이 있었어요. 다른 여자들에 대해. 소문이요. 그가 너무 친절하다고,
특정 여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그들이 조용해진다고. 왜 아무도 보고하지 않았나요? 정미라는 윤세라를 보았다. 왜냐하면 그는 30년 동안 여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위님. 그는 모든 사람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단지 2등병이고 1병이에요. 누가 우리를 믿겠어요? 윤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믿어요. 정미라의 눈이 물기를 머금었다. 정말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공식적으로 말할 준비가 되면 저는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볼게요, 대위님. 윤세라는 6명의 다른 여군들과 비슷한 대화를 나눴다. 모두 같은 이야기였다. 불편한 관심, 부적절한 말, 권력의 남용. 아무도 공식적으로 고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패턴은 명확했다. 강민호 원사는 포식자였다. 그리고 그는 30년 동안 시스템이 그를 보호하도록 허용받았다. 윤세라는 그녀의 상사 박준영 중령과 만났다. 그녀는 그녀의 발견을 제시했다. 중령님, 이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턴입니다. 박중령은 서류를 읽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이 여자들 중 누가 증언할 것입니까? 아직은 아무도.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증인 없이는 이지원의 말대 그의 말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인터뷰해야 합니다. 박중령은 한숨을 쉬었다. 윤대위, 당신은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고위직에.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좋아요. 인터뷰를 준비하십시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그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위험한 남자들을 다루는데 익숙합니다. 중령님. 박중령은 미소 지었다. 저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윤세라는 사무실로 돌아가 강민회계 공식 인터뷰 요청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절차에 따라 유지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의 권리를 알렸다. 그녀는 날짜와 시간을 제안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기다렸다. 이틀 후 응답이 왔다. 하지만 강민호로부터 직접 온 것이 아니었다. 그의 변호사로부터 왔다. 원사 강은 이 인터뷰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대한 혐의가 근거 없다고 주장합니다. 윤세라는 웃었다. 그녀는 이것을 예상했다. 그녀는 다시 편지를 썼다. 이번에는 더 공식적으로. 원사 강의 협조는 요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입니다. 그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명령 불복종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것은 작동했다. 사흘 후 강민호는 인터뷰에 동의했다. 윤세라는 그녀의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태양이 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가슴에 있는 작은 빨간 리본을 만졌다. 707에서의 그녀의 시간을 상기시키는 것. 그것은 그녀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상기시켰다. 전사, 생존자, 진실을 위한 싸움꾼.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강민호가 윤세라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을 때 그는 화가 났다. 진짜로 화가 났다. 30년 동안 그는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특히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에게는. 그리고 지금 이 여자 대위가 감히 그를 신문하려 한다고? 그는 즉시 전화를 들었다. 그의 오랜 친구 이상훈 중령에게 전화했다. 그들은 1990년대에 함께 복무했었다. 상훈아, 나야. 민호. 민호야, 무슨 일이야? 나는 문제가 있어. 어떤 여자 감찰관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 윤세라?
그래, 그녀를 아나? 이 중령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유명해. 7507 출신이야. 매우 우수해. 그녀가 케이스를 맡으면 그것은 끝까지 가. 나는 신경 쓰지 않아. 이것은 말도 안 돼. 어떤 이등병이 내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어. 민호야, 조심해. 이것은 예전과 다른 시대야. 이런 일들은 더 이상 사라지지 않아. 그게 무슨 뜻이야? 너는 변호사가 필요해. 좋은 변호사. 강민호는 전화를 끊고 벽을 응시했다. 처음으로 그는 실제 두려움을 느꼈다. 작은 것이었지만 거기 있었다. 그의 위장을 갉아먹는 것. 그는 또 다른 친구에게 전화했다. 행정부의 김태준 상사. 태준아, 너는 감찰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들었어? 조금. 왜? 내 대해 뭔가 들었어? 김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민호야, 솔직히 말할까? 물론이지. 소문이 돌고 있어. 이등병이가 고소를 제기했다고. 그리고 윤 대위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것은 말도 안 돼.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럼 걱정하지 마. 진실이 나올 거야. 하지만 강민호는 걱정했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갔고 수지는 그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알았다. 무슨 일이야? 그녀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호야, 거짓말하지 마. 나는 당신을 알아. 그는 그녀를 보았다. 잠시 동안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할 수 없었다. 직장에서 문제가 있어. 어떤 이등병이 내 대해 고소를 제기했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종류의 고소? 거짓된 것. 그는 멈췄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것은 거짓이야. 수지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는 무엇에 대해 당신을 고소했어? 성희롱. 방이 조용해졌다. 수지는 그를 오랫동안 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것이 사실이야? 뭐? 아니, 물론 아니야. 당신은 확실해? 수진아,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30년 동안 알았기 때문이야, 민호야. 그리고 나는 당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았어. 당신이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수지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침실에 있을 거야. 당신은 소파에서 자. 그것이 그들의 결혼이 끝난 시작이었다. 다음 날 강민호는 변호사를 만났다. 최동욱 대위, 군 법무관. 그들은 20년 전에 함께 복무했었다. 민호야, 상황을 설명해봐. 강민호는 그의 버전을 말했다. 아무 일도 없었어. 그녀는 내 사무실에 와서 보고서 작업을 했어. 그게 전부야. 최 대위는 메모를 했다. 증인이 있었어? 아니. 그럼 그녀의 말 대 당신의 말이야. 정확해. 민호야, 솔직히 말할게. 이것은 어려워. 요즘은 시스템이 변했어. 그들은 이런 고소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나는 당신을 믿어. 하지만 나는 당신이 알아야 해. 윤세라 대위는 유명해. 그녀는 그녀가 맡은 모든 케이스를 이겨.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협조해. 인터뷰에 가. 진실을 말해. 그리고 침착해. 화를 내지 마. 방어적이 되지 마. 어떻게 방어적이 되지 않아? 그들은 나를 범죄자처럼 대하고 있어. 나는 알아. 하지만 당신은 전문가로 남아야 해. 만약 당신이 통제력을 잃으면 그것은 당신을 유죄로 보이게 할 거야.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 분노가 끓고 있었다. 30년. 30년 동안 그는 이 군대를 섬겼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어떤 이등병의 말을 믿고 있었다. 인터뷰 날이 왔다. 강민호는 감찰부 사무실에 도착했다.
건물은 낡았고 회색이었다. 복도는 좁았다. 그는 대기실로 안내되었다. 30분 동안 그는 기다렸다. 그것은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를 긴장하게 만들기 위해.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그 만족감을 주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앉아서 기다렸다. 침착하게, 자신감 있게. 마침내 문이 열렸다. 젊은 하사관이 들어왔다. 원사강, 윤 대위가 당신을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강민호는 일어나 복도를 따라갔다. 인터뷰룸은 작았다. 테이블 하나, 3개의 의자, 벽에 녹음 장비. 윤세라 대위는 이미 거기 앉아 있었다. 그녀는 민간인 옷을 입고 있었다. 깔끔한 셔츠, 어두운 바지. 그녀의 머리는 뒤로 당겨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중립적이었다. 원사강, 앉으세요. 그녀가 말했다. 강민호는 의자를 당겼다. 하지만 그는 적절히 앉지 않았다. 그는 뒤로 기대었다. 편안하게. 마치 이것이 그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윤세라는 녹음기를 켰다. 오늘은 2019년 3월 28일입니다.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원사 강민호와의 인터뷰. 사건 번호 2010-08호. 저는 윤세라 대위입니다. 또한 출석한 사람은 법률 참관인 이민준 하사입니다. 그녀는 강민호를 보았다. 원사강, 당신은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를 이해합니까? 예. 그의 목소리는 평평했다. 당신은 이등병 이지원에 의해 제기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인터뷰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이해합니까? 예. 당신은 변호사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합니까? 예. 그리고 저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숨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윤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원사강, 당신은 이등병 이지원을 아십니까? 예. 그녀는 제 부대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와 어떤 관계입니까? 직업적 관계입니다. 저는 그녀의 선임 부사관입니다. 당신은 그녀와 사무실에서 혼자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강민호는 주저했다. 아마도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년 18년 11월 15일을 기억합니까? 아니요. 윤세라는 파일을 열었다. 당신의 서명 로그에 따르면 당신은 그날 오후 7시 30분에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이등병 이 또한 서명되어 있습니다. 오후 문시갑시 15분. 그럼 우리 둘 다 거기 있었던 것 같네요. 당신은 그녀를 당신의 사무실로 부른 적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저는 많은 사람들을 제 사무실로 부릅니다. 왜? 보고서, 브리핑, 일반적인 군사 업무. 윤세라는 그를 오랫동안 보았다. 원사강 이등병, 이는 당신이 그녀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은 이것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강민호는 웃었다. 실제로 웃었다. 그것은 터무니없습니다. 왜 그녀가 거짓말을 할까요? 나는 모릅니다. 관심, 복수, 누가 알겠습니까? 당신이 그녀를 화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당신이 그녀에게 부적절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당신이 그녀를 만진 적이 있습니까? 직업적 맥락 이외에는 아니요. 윤세라는 메모를 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다른 것을 말했다. 원사강, 저는 다른 여군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불편하게 친절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너무 가까이 선다고, 너무 오래 쳐다본다고. 이것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강민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제 성격입니다. 그럼 당신은 당신이 어떤 여군도 부적절하게 대한 적이 없다고 부인합니까? 예.
저는 부인합니다. 당신은 확실합니까? 예. 윤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것을 말했다. 조용히, 침착하게. 원사강, 이것은 공식 조사입니다. 만약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이해합니까? 저는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많은 증인들과 이야기할 것입니다.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이 무엇인지 볼 것입니다. 강민호는 테이블을 가로질러 그녀를 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그것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 있는 강철. 이 여자는 장난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실제로 이것을 끝까지 가져갈 것이었다. 그는 일어섰다. 저는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문에 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원사. 하지만 이것은 조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강민호는 방을 나갔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다. 복도에서 그는 벽에 기대어 숨을 쉬었다. 그의 심장이 격렬히 뛰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그가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터뷰 후 밤, 윤세라는 그녀의 아파트로 돌아갔다. 작은 원룸이었다. 침대, 책상, 작은 부엌. 벽에는 707에서의 사진들이 있었다. 그녀와 그녀의 팀. 젊고 강하고 무적처럼 보였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파일을 펼쳤다. 이지원의 진술, 강민호의 부인, 다른 여성들의 비공식 증언. 그녀는 모든 것을 다시 읽었다. 패턴을 찾으며, 약점을 찾으며.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의 옛 멘토, 은퇴한 김성호 대령이었다. 세라야,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대령님. 당신은요? 좋아. 나는 네가 중요한 케이스를 다루고 있다고 들었어. 예, 어렵습니다. 강민호 원사? 예. 김 대령은 한숨을 쉬었다. 세라야, 조심해. 그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 모두가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야. 그는 30년 동안 연주를 쌓아왔어. 고위직에. 그것이 저를 멈추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김 대령은 웃었다. 나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네가 준비되기를 바래. 이것은 단지 그에 대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그를 보호하는 시스템에 대한 거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좋아. 그리고 세라야.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너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대령님. 그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아래에서 반짝였다. 밤은 조용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생각했다. 707에서 그녀가 본 것들. 그녀가 한 것들. 위험한 임무. 생사의 결정. 그것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녀에게 무언가를 가르쳤다. 진정한 용기는 전투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단순히 옳은 일을 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시스템이 당신에게 반대하더라도 그녀는 어느 날 밤을 기억했다. 2015년. 그녀는 적대 지역에 있었다. 그녀의 팀은 포위되었다. 탄약이 부족했다. 통신이 두절되었다. 그들은 죽을 것 같았다. 하지만 윤세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그녀의 팀을 이끌었다. 그들은 싸웠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남았다. 모두. 그 밤 그녀는 자신에게 약속했다. 만약 그녀가 살아남으면 그녀는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들 것이라고. 그녀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그것이 그녀가 감찰관이 된 이유였다. 같은 밤, 강민호는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그의 마음은 경주했다. 윤세라와의 인터뷰가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그녀가 그를 본 방식, 그녀의 목소리의 침착함, 그녀가 말한 것들. 다른 여군들이 당신이 불편하게 친절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실이었을까? 그는 진짜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는 확신하지 못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왔다. 그는 이 2018년 11월의 그날 밤을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이지원과 함께. 그의 사무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는 그녀를 불렀던 것을 기억했다. 이등병이 잠깐 들어와. 그녀는 주저했다. 하지만 그녀는 들어왔다. 그들은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 무엇 그의 기억이 흐릿했다. 아니면 그가 그것을 흐릿하게 만들었을까? 그는 그녀에게 가까이 섰던 것을 기억했다. 너무 가까이. 그는 그녀의 어깨를 만졌다. 그녀는 경직되었다. 그는 그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왜 그는 멈추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는 30년 동안 원하는 것을 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건드릴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강민호는 진실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아프게 했다. 다음 날 아침 박수진은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커피를 만들고 테이블에 앉았다. 강민호는 여전히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그는 3일 동안 거기서 잤다. 그녀는 그들의 결혼 사진을 보았다. 벽에 걸린 1985년. 그들은 너무 젊고 행복해 보였다. 그녀는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강민호를 사랑했던 여자. 언제 그것이 변했을까? 그녀는 정확한 순간을 찾을 수 없었다. 그것은 점진적이었다. 작은 변화들, 작은 거리들. 그가 늦게 집에 오기 시작했을 때. 그가 그녀와 이야기하는 것을 멈췄을 때. 그가 그녀를 보는 것을 멈췄을 때. 그리고 이제 이것. 성폭행 혐의. 그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그녀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었다. 오늘 그녀는 이혼 변호사를 만날 것이었다. 기지에서 이지원은 심리학자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군 상담사인 한지수 소령. 어떻게 느끼세요, 이등병? 저는 모르겠어요. 이지원이 말했다. 안도감, 두려움, 둘 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당신은 용감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용감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것은 무서워요. 용기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고 있어요. 복도에서, 식당에서. 그들은 쳐다봐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나요? 일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보기만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들은 제가 용감하다고 말해요. 하지만 일부는 제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아요. 당신은 정의를 찾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 아무도 저를 믿지 않는다면요? 한소령은 앞으로 기대었다. 이등병, 윤세라 대위는 당신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천천히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지원은 처음으로 몇 달 만에 정말로 울었다. 안도의 눈물. 그날 오후 윤세라는 또 다른 여군을 인터뷰했다. 상병 정미라. 그녀는 마침내 공식적으로 말할 준비가 되었다고 결정했다. 대위님,
저는 준비가 되었어요. 정미라가 말했다. 저는 증언하고 싶어요. 무엇에 대해 증언하고 싶으세요? 강민호 원사에 대해. 그가 저에게 한 일에 대해. 윤세라는 펜을 들었다. 처음부터 말해주세요. 정미라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2017년이었어요. 저는 일병이었어요. 그는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늦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떠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는, 그는 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가 말한 것은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제가 얼마나 예쁜지에 대해 말했어요. 제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제 미소가. 그리고 나서 그는 저를 만졌어요. 제 팔에, 제 어깨에. 그는 마사지를 제안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말했어요. 저는 떠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계급을 사용했어요. 무슨 뜻인가요? 그는 말했어요. 일병정, 당신은 여기서 좋은 경력을 원하지 않나요? 당신은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은 위협이었어요. 명확하지 않았지만 거기 있었어요.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저는 그와 함께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왜냐하면 저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저는 만약 제가 거절하면 그가 제 경력을 파괴할까봐 두려웠어요. 왜 당신은 보고하지 않았나요? 누가 저를 믿었을까요? 그는 원사였어요. 저는 단지 일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수치스러웠어요. 윤세라는 그녀의 손에 손을 올렸다. 당신이 수치를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그가 해야 해요. 정미라는 울었다. 감사합니다, 대위님. 이제 윤세라는 2명의 증인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패턴이 명확했다. 강민호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다. 수년에 걸쳐. 그녀는 박준영 중령에게 그녀의 발견을 보고했다. 중령님, 우리는 2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박중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작업입니다, 윤대위. 계속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 중령님. 그리고 윤대위. 조심하세요. 그는 곧 방역할 것입니다. 그녀는 옳았다. 이틀 후 강민호는 윤세례에 대한 공식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그녀가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그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그녀가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윤세라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문서화했다. 모든 인터뷰, 모든 증거 조각, 모든 단계. 그녀는 책에 따라 정확히 했다. 불만은 검토되고 기각되었다. 강민호는 이제 정말로 걱정하기 시작했다. 윤세라는 이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2명의 증인, 문서화된 패턴, 타임라인.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더 필요했다. 강민호와의 2번째 인터뷰. 이번에는 새로운 증거와 함께. 그녀는 공식 요청을 보냈다. 원사 강민호는 2009년 4월 5일 오전 10시에 추가 질문을 위해 출석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강민호는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그것을 구겼다. 그는 다시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거절은 명령 불복종을 의미했다. 그는 그의 변호사 최동욱 대위에게 전화했다. 그들은 나를 다시 원해. 예상했어. 그들은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 무슨 증거? 아마도 더 많은 증인들. 민호야, 솔직히 말할게. 상황이 좋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럼 그것을 증명해야 해. 하지만 2명의 여성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패턴처럼 보여. 강민호는 전화를 끊고
책상에 머리를 묻었다. 그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술을 마셨다. 소주 한 병, 그리고 또 한 병. 그는 취하고 싶었다. 그는 잊고 싶었다. 하지만 술조차도 기억들을 막지 못했다. 그는 그가 대했던 모든 여성을 생각했다. 수년에 걸쳐. 얼마나 많았을까? 5, 10. 그는 확신하지 못했다. 그는 결코 세지 않았다. 그들은 그에게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무엇이었을까? 오락? 권리? 그는 그들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이지원, 정미라, 다른 사람들. 그들 모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이야기, 가족, 꿈. 그리고 그는 그것을 파괴했다. 처음으로 강민호는 그가 한 것에 대해 정말로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아프게 했다. 같은 주 박수진은 변호사를 만났다. 이름은 김영희, 가족법 전문가였다. 부인 박, 저에게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수지는 모든 것을 말했다. 30년의 결혼, 점진적 거리, 그리고 이제 혐의. 저는 떠나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더 이상 그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이혼을 원하시나요? 예. 근거는 회복 불가능한 붕괴. 그리고 만약 혐의가 사실이라면 도덕적 실패. 김 변호사는 메모를 했다. 부인 박,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야 해요. 이것은 복잡할 것입니다. 특히 그가 군사 법정에 직면하고 있다면.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자유롭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수지는 사무실을 떠났을 때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슬픔이었을까? 안도감이었을까? 아마도 둘 다였을 것이다. 30년이 끝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괜찮았다. 기지에서 분위기가 변하고 있었다. 강민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일부 사람들은 그를 방어했다. 그는 좋은 군인이야. 30년 동안 봉사했어.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항상 그에 대해 뭔가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젊은 여군들은 특히 주에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에게 중요했다. 만약 이지원이 정의를 받을 수 있다면, 만약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그것은 그들 모두에게 희망을 의미했다. 한 젊은 일병, 김서연은 그녀의 친구에게 말했다. 만약 윤 대위가 이것을 해낼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어. 당신은 정말로 믿어? 나는 믿고 싶어. 두 번째 인터뷰의 날이 왔다. 강민호는 같은 건물로 걸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다. 그는 덜 자신감 있었다. 더 두려웠다. 인터뷰룸에서 윤세라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중립적이었다. 그녀의 눈은 침착했다. 테이블 위에는 더 두꺼운 파일이 있었다. 원사강, 앉으세요. 그녀가 말했다. 이번에는 강민호가 제대로 앉았다. 그는 뒤로 기대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에 똑바로 앉았다. 윤세라는 녹음기를 켰다. 2019년 4월 5일 원사 강민호와의 두 번째 인터뷰. 출석자 윤세라 대위, 법률 참관인 이민준 하사, 변호인 최동욱 대위. 그녀는 파일을 열었다. 원사강, 지난번 우리가 말했을 때 당신은 이등병 이지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부인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 진술을 지지합니까? 예. 그의 목소리는 덜 확실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어떤 여군도 부적절하게 대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윤세라는 다른 파일을 꺼냈다. 원사강, 저는 상병 정미라와 인터뷰했습니다. 그녀는 2017년에
당신이 그녀를 성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은 이것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저는 그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상병정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녀는 2년 동안 당신의 부대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제 부대를 거쳐갔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당신의 사무실로 여러 번 불렀다고 말합니다. 늦게 다른 사람들이 떠난 후에 그녀는 당신이 부적절한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만졌다고, 당신이 당신의 계급을 사용하여 그녀에게 압력을 가했다고. 최동욱 대위가 끼어들었다. 대위님, 제 의뢰인은 이 혐의에 대해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케이스입니다. 아니요, 최 대위. 윤세라가 말했다. 이것은 같은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행동의 역사. 그녀는 강민호를 보았다. 원사강, 저는 6명의 다른 여성들과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부적절한 관심, 당신의 권력 남용. 일부는 공식적으로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패턴은 명확합니다. 이것은 터무니없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럼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당신에 대해 같은 말을 할까요? 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당신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까? 강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진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윤세라는 계속했다. 원사강,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정직하게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의 위치를 사용하여 젊은 여군들을 성적으로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 방이 조용했다. 강민호는 테이블을 보았다. 그의 손, 그의 인생, 그가 만든 선택들. 그리고 그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한 무언가를. 수치심. 저는 그가 시작했다. 그리고 멈췄다. 예? 윤세라가 조용히 촉구했다. 저는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최 대위가 개입했다. 이 인터뷰는 끝났습니다. 제 의뢰인은 더 이상 질문에 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원사강,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공식 군사 재판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증거는 압도적입니다. 증인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협조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그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강민호는 일어섰다. 그는 방을 떠나려고 했다. 하지만 문에서 그는 멈췄다. 그는 뒤돌아보았다. 대위님, 그가 말했다. 예? 당신이 여자가 감찰이면 뭘 할 수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조롱적이었다. 마지막 방어, 마지막 권력 행사. 윤세라는 그를 똑바로 보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천천히, 명확하게. 원사강, 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강민호는 주저했다. 어떤 감찰관입니다. 윤세라가 그를 가로막았다. 저는 칠로공 특수임무대에서 4년을 보냈습니다. 37번의 작전. 사람을 죽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저는 인내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당신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에서 그는 벽에 기대어 숨을 쉬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그것을 진짜로 느꼈다. 두려움. 그리고 다른 것.
무언가 더 깊은 것, 자신이 질 것이라는 확신. 윤세라는 잠시 서류에서 눈을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하게 유지되었다. 원사강, 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강민호는 경멸적으로 대답했다. 어떤 감찰관이고 당신이 윤세라가 그를 가로막았다. 707 특수임무대에서 3년입니다. 특수작전, 서르말리 올번의 임무. 방의 공기가 변했다. 4년 동안 감찰부에서 무số 건의 케이스 모두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강민호는 처음으로 불확실해 보였다. 윤세라는 계속했다. 원사강, 당신은 당신의 계급이 당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녀는 잠시 멈췄다. 당신의 연줄이 30년의 복무가. 그녀는 그녀의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스피커폰. 벨이 한 번 울렸다. 2번. 그리고 나서 목소리가 답했다. 윤대위.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였다. 때가 됐습니까? 예, 장군님. 원사 강은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프로토콜 7을 활성화하십시오. 그를 구금으로 호송하십시오. 강민호는 창백해졌다. 저는, 당신은 할 수 없어요. 저는 권리가 있어요. 저는 사람들을 알아요. 윤세라는 그를 조용히 보았다. 원사강, 당신이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아래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2명의 헌병이 들어왔다. 그들은 젊었고 전문적이었고 확고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원사 강민호. 헌병 중 한 명이 말했다. 당신은 조사를 위한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오십시오. 강민호의 첫 번째 반응은 부정이었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복무했습니다. 원사강, 저항하지 마십시오. 2번째 헌병이 말했다. 최동욱 대위가 일어섰다. 이것은 절차적으로 비정상입니다. 제 의뢰인은 윤세라가 문서를 내밀었다. 여기 구금 명령이 있습니다. 김성호 장군이 서명했습니다. 헌병 사령관입니다. 모든 것이 법에 따릅니다. 최 대위는 문서를 읽었다. 그의 얼굴이 떨어졌다. 그것은 모두 합법적이었다. 강민호는 헌병들을 보았다. 그들은 더 가까이 다가왔다. 하나가 수갑을 꺼냈다. 아니요. 강민호가 속삭였다. 제발, 이것은 실수입니다. 당신의 손, 원사. 헌병이 말했다. 강민호는 그의 손을 내밀었다. 그것들은 떨리고 있었다. 수갑의 금속이 차가웠다. 그가 그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을 때 클릭, 클릭, 무언가가 그의 내면에서 무너졌다. 제발.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것을 하지 마세요. 나와 함께 오십시오, 원사. 그들은 그를 문으로 이끌었다. 복도로, 건물 밖으로. 그리고 그들이 걸어갈 때 강민호는 그것을 보았다. 얼굴들, 동료들, 그가 30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 일부는 보고 빠르게 고개를 돌렸다. 일부는 멈춰서 지켜보았다. 일부는 그는 그들의 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다. 판단. 그리고 무언가 더 나쁜 것. 만족. 복도가 끝없어 보였다. 모든 발걸음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그에게 닥쳤다. 현실의 무게. 그의 삶이 끝났다는 깨달음. 그의 경력. 그의 평판. 모든 것. 처음에는 한 방울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나서 그는 통제할 수 없었다. 그는 울기 시작했다. 큰 소리로. 억제하지 못하고. 제발. 그가 흐느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봉사했어요. 저는 제 인생을 바쳤어요. 헌병들은 계속 걸었다. 그들은 그의 눈물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이것을 전에 본 적이 있었다.
권력 있는 남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건물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밝았다. 주차장에 헌병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색과 흰색, 공식적, 최종적. 그들이 그를 채 넣을 때 강민호는 계속 울었다. 제 아내. 그가 말했다. 누가 제 아내에게 말할까요? 그녀는 통보받을 것입니다, 원사. 저는 30년 동안 복무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반복했다. 30년. 차 문이 닫혔다. 그들은 그를 헌병대 본부로 데려갔다. 기지에서 5km 떨어진 곳. 거기서 그는 처리될 것이었다. 사진, 지문, 개인 소지품 압수. 그리고 나서 그는 감방에 넣어질 것이었다. 30분 후 그들은 도착했다. 처리 과정은 빨랐다. 비인간적이었다. 그들은 그의 벨트를 가져갔다. 그의 신발끈, 그의 지갑, 그의 전화, 그의 시계. 그가 가진 모든 것. 이쪽으로 원사. 교도관이 말했다. 그들은 긴 복도를 걸어갔다. 양쪽의 감방들. 일부는 비어 있었다. 일부는 점유되어 있었다. 그들은 끝에 있는 감방에 멈췄다. 안으로. 교도관이 말했다. 강민호는 들어갔다. 감방은 작았다. 침대 하나, 병이 하나, 작은 싱크대. 그게 전부였다. 벽은 회색이었다. 바닥은 차가운 콘크리트였다. 문이 그의 뒤에서 닫혔다. 자물쇠의 소리. 그리고 나서 침묵. 강민호는 침대에 앉았다. 그는 그의 손을 보았다. 빈손. 그는 한 번 그렇게 많은 권력을 가졌었다. 그렇게 많은 통제.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그는 자신이 흐느끼는 것을 느꼈다. 다시.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단지 소리만. 깊고 텅 빈 소리. 밖에서 윤세라는 그녀의 사무실에 서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태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이었다. 그녀는 승리를 느끼지 않았다. 단지 조용한 안도감. 그리고 무언가 다른 것. 슬픔? 아마도. 이렇게 끝날 필요가 없었다. 강민호는 멈출 수 있었다. 오래전에. 하지만 그는 하지 않았다.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이지원이었다. 대위님, 저는 들었어요. 그가 구금되었다고. 예, 이등병. 그는 구금되었습니다. 이것이 끝났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시작입니다. 이제 군사 재판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알아요.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어요. 좋아요. 저는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단계마다. 감사합니다, 대위님.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알아요. 저는 혼자였을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등병. 윤세라는 전화를 끊고 그녀의 책상에 앉았다. 그녀는 그녀의 가슴에 있는 작은 빨간 리본을 만졌다. 칠로부터. 그것은 그녀에게 그녀가 왜 여기 있는지 상기시켰다. 정의를 위해, 진실을 위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같은 저녁, 박수진은 강민호가 구금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메신저가 그녀의 문에 왔다. 부인 박, 저는 당신의 남편에 관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읽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메신저가 떠난 후 수지는 앉아 그녀의 결혼 사진을 보았다. 1985. 그들은 너무 젊어 보였다. 너무 행복해 보였다. 그녀는 그것을 테이블에서 내려놓았다.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그것을 닫았다. 그 장은 끝났다. 감방에서 강민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천장을 응시하며. 그의 마음은 경주했다. 기억들이 밀려왔다. 제어할 수 없이. 1985년.
그의 첫날 군대에서 그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그가 얼마나 이상주의적이었는지. 1985년 수진과의 만남, 그녀의 미소, 그녀가 그를 본 방식. 1990년대 그의 첫 승진, 권력의 맛. 2000년대 더 많은 승진, 더 많은 권력, 그리고 그것과 함께 자격의 느낌. 그리고 나서 얼굴들. 그가 해친 여성들, 이지원, 정미라, 다른 사람들. 그는 그들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이 감방에서, 이 침묵 속에서 그는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 그들은 무엇을 원했을까? 그들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는 그것을 파괴했다. 처음으로 강민호는 그것을 진짜로 느꼈다. 죄책감. 깊고 찢어지는 죄책감.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괴물이었어. 그리고 그 인정과 함께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가 수년 동안 세웠던 벽들, 거짓말들, 자기 정당화. 그것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무엇이 남았을까? 한 남자. 두려워하는, 혼자인.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보기 시작하는. 밖에서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하지만 강민회에게는 그의 세상이 멈췄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필요한 것이었다. 진짜 변화가 시작되기 전에. 구금의 첫 시간은 가장 어려웠다. 강민호는 침대에 앉아 벽을 응시했다. 회색 콘크리트, 금이 간 페인트, 천장에 작은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 그는 시간의 감각을 잃었다. 1시간이었을까? 2시간? 그는 알 수 없었다. 그에게는 손목시계가 없었다. 전화도, 아무것도. 처음에는 부정이 왔다. 이것은 실수야. 그들은 알게 될 거야. 그들은 나를 풀어줄 거야. 그는 자신에게 이것을 계속 말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 아래에 분노가 있었다. 어떻게 그들이 감히. 그는 속삭였다. 30년 동안 나는 복무했어. 그리고 이것이 내가 받는 것이야. 그는 윤세라를 생각했다. 그녀의 침착한 얼굴,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 당신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는 그 말들을 미워했다. 그는 그녀를 미워했다. 하지만 그것도 지속되지 않았다. 분노는 지치게 한다. 그리고 결국 그것도 무너졌다. 그리고 그 아래에 두려움이 있었다. 진짜 두려움. 깊고 원초적인.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군사 재판, 감옥, 불명예 제대, 그의 연금을 잃는 것, 모든 것을 잃는 것. 그리고 가장 나쁜 부분은 그는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첫날 밤 그는 전혀 자지 못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시간마다 그는 복도의 발소리를 들었다. 교도관들이 순찰하고 있었다. 다른 감방의 소음들, 기침, 코골이. 어떤 사람이 울고 있었다. 새벽 3시쯤 강민호도 울기 시작했다. 조용히. 그는 다른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물이 왔다. 통제할 수 없이. 그는 수진을 생각했다. 그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녀는 자고 있을까? 울고 있을까? 아니면 어쩌면 그녀는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을까? 그 생각이 그를 가장 아프게 했다. 그의 아내가 그의 부재에 안도할 수도 있다는 것. 언제 그것이 잘못되었을까? 언제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 것을 멈췄을까? 아니면 그가 멈춘 것일까? 어쩌면 그는 단지 잊었을 뿐이었을까? 아침이 왔다. 창문의 빛이 밝아졌다. 교도관이 아침 식사를 가져왔다. 일어나 원사. 식사. 강민호는 트레이를 보았다. 쌀, 김치, 계란, 물. 그는 배고프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먹었다.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다. 교도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강민호는 식사를 마치고 다시 침대에 앉았다. 그리고 기억들이 오기 시작했다. 통제할 수 없이. 1985년 그의 첫날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저는 이 나라를 지킬 거예요. 그는 진심이었다. 정말로. 1985년 가을 시장에서 수진을 만남. 그녀의 미소, 사과를 고르는 그녀. 그녀의 눈이 그의 것과 마주쳤을 때 그가 느낀 것. 1986년 봄 그들의 결혼식, 작은, 친밀한. 그녀의 손이 그의 팔에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약속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는 그 약속을 어겼다. 1990년대 그의 첫 승진. 하사에서 중사로. 그는 자랑스러워했다. 권력의 맛. 그것은 달콤했다. 그리고 나서 언제였을까? 정확히 언제 그가 변했을까? 그는 그 순간을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하나의 순간, 하나의 결정. 하지만 그는 찾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순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1000개의 작은 순간들이었다. 1000개의 작은 선택들. 여군에게 너무 오래 쳐다보는 것. 그녀가 불편해하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멈추지 않는 것. 부적절한 말을 하는 것. 오늘 예쁘네요. 그것은 무해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어조에서, 그의 눈에서 그것은 다른 것이었다. 그의 사무실로 그들을 부르는 것. 늦게, 혼자. 그리고 문을 닫는 것.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언젠가 그는 선을 넘었다. 그리고 그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강민호는 얼굴을 손에 묻었다. 무엇이 나를 괴물로 만들었을까? 그는 답을 알았다. 권력.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도 된다는 믿음. 둘째 날, 그는 방문객이 있었다. 최동욱 대위, 그의 변호사. 그들은 작은 방에서 만났다. 테이블, 두 개의 의자, 창문 없음. 민호야, 어떻게 지내? 최 대위가 물었다. 어떻게 지내는 것 같아 보여? 최 대위는 한숨을 쉬었다. 나쁘게 보여. 상황을 말해줘. 군사 재판이 3주 후에 예정되어 있어. 검찰은 그들의 케이스를 준비하고 있어. 그들은 여러 증인을 가지고 있어. 이등병, 상병정, 아마도 다른 사람들. 우리의 방어는? 초의 대위는 주저했다. 민호야, 솔직히 말할게. 우리의 선택은 제한적이야. 무슨 뜻이야? 증거가 강해. 증인들이 신뢰할 만해. 그리고 패턴이. 그것은 나빠 보여.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너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 첫 번째, 끝까지 싸워. 모든 것을 부인해. 그들의 신뢰성을 공격해. 패턴이 우연이라고 주장해. 그것이 작동할까? 솔직히 아마도 아니야. 두 번째 선택은 초의 대위는 앞으로 기대었다. 유죄를 인정해. 협조해. 완화를 요청해. 유죄를 인정해. 강민호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그럼 나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거야. 민호야, 너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어. 재판은 단지 공식적으로 만들 거야. 하지만 만약 네가 유죄를 인정하면, 만약 네가 책임을 진다면 판사는 관대할 수도 있어. 얼마나 관대해? 5년 대신 3년, 어쩌면 덜. 그리고 네가 좋은 행동을 하면 더 빨리 나올 수 있어. 강민호는 테이블을 응시했다. 유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은 그가 그것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하지만 그가 하지 않았던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가 말했다. 알겠어. 하지만 오래 걸리지 마. 우리는 곧 결정해야 해. 최 대위가 떠난 후 강민호는 감방으로 돌아갔다. 그는 침대에 앉아 그의 선택들을 생각했다. 싸우거나, 인정하거나, 부인하거나, 책임지거나,
한 가지는 더 쉬웠다. 다른 것은, 그것은 그가 한 일을 직면하는 것을 요구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2018년 11월에 그날 밤을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이지원. 그의 사무실. 문이 닫혔다. 그는 그녀를 불렀다. 이등병이 잠깐 들어와. 그녀는 주저했다. 그는 그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기다렸다. 그리고 그녀는 들어왔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의 상관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선택이 없었다. 그들은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 그는 주제를 바꿨다. 피곤해 보이네요. 이등병. 저는 괜찮습니다, 원사님. 여기 앉아. 잠깐만. 그는 의자를 가리켰다. 그의 책상 옆. 너무 가까이. 그녀는 앉았다. 그녀는 해야 했다. 그는 그녀에게 일에 대해 물었다. 그녀의 가족. 무해한 것들. 하지만 그의 어조에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것을 했다. 그는 손을 뻗었다. 그녀의 어깨를 만졌다. 긴장한 것 같네요. 마사지를 해줄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원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그는 계속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머물렀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등으로 움직였다. 원사님, 제발. 그녀가 말했다. 더 큰 목소리로. 저는 가야 해요. 한 분만 더.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계속했다. 그녀는 일어서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막았다. 그의 손이 그녀의 팔에 있었다. 그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다. 원사님,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명확하게, 확고하게.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녀는 뒤로 물러났다. 아니요. 그리고 그는 무엇을 했을까? 그는 멈췄을까? 아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계속했다. 그는 그의 권력을 사용했다. 그의 계급, 그의 위치. 그는 그녀가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만약 그녀가 싸웠다면 그는 그녀의 경력을 파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동의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것은 동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비였다. 두려움, 생존. 강민호는 이제 그것을 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진짜로 그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강간했다. 그 단어가 그의 마음에서 형성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아프게 했다. 신체적으로 아프게. 그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는 병이로 달려가 토했다. 다시. 그리고 또. 그의 위장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는 바닥에 무너졌다. 차가운 콘크리트에. 그는 울었다. 깊고 텅 빈 울음. 나는 괴물이야. 그가 속삭였다. 나는 괴물이야. 셋째 날, 그는 또 다른 방문객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심리학자였다. 군 상담사인 한지수 소령. 원사강, 저는 당신과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저는 상담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프로토콜은 구금된 모든 사람이 심리평가를 받는다고 요구합니다. 강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무엇을 알고 싶으세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어떻게 느끼는 것 같아 보입니까? 저는 당신이 말하기를 듣고 싶습니다. 강민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저는 봉사했어요. 저는 제 일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들이 저에 대해 말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옳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한 것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예. 저는, 끔찍한 것들을 했어요. 저는 사람들을 해쳤어요. 저는 제 권력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저는 그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도 저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저는 원하는 것을 했고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신은 그것이 괜찮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예, 저는 알아요. 한소령은 메모를 했다. 원사강, 저는 당신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시겠습니까? 강민호는 생각했다. 오랫동안. 모든 것.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저는 모든 것을 다르게 할 거예요. 밖에서 윤세라는 재판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증인과 만났다. 이지원, 정미라, 다른 사람들. 그녀는 그들의 증언을 검토했다. 증거를 조직했다. 타임라인을 만들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녀는 이지원을 그녀의 사무실로 불렀다. 이등병, 재판이 2주 후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무서워요. 그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강해요. 그리고 저는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증언석에서 무너지면 어떻게 하죠? 그럼 당신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계속합니다. 이것은 완벽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이등병, 이것은 진실에 관한 거예요. 이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대위님. 윤세라는 그녀의 손에 손을 올렸다. 고맙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용감한 일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끝낼 거예요. 재판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준비하고 있었다. 정의가 기다리고 있었다.